국내 비임금 노동자가 8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한 고용계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 해서 원인과 실태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정당별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정리해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업계 프리랜서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들도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워 일해도 사고 나면 본인 책임. 보도국조차 프리랜서 남용하는 실상. 결방이라고 들어오지 않는 월급.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리랜서 계약서. 방송업계 프리랜서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MBC는 오요한나 씨 사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일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MBC를 넘어 방송업계 전반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외주 제작사에 소속된 경우 방송사는커녕 계약 당사자인 제작사에서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KBS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온 박모 PD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박 씨는 11년간 다녔던 외주 제작사를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 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슷한 처지의 프리랜서 노동자 50여 명이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인 명단에는 박 씨 외에도 콜센터 교육생, 난민 이주 노동자, 식당 노동자, 요양기관 실버 강사,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를 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사실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 있고 그 앞에 심지어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직업군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원칙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업군에 속한 사람 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판단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판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징표들에 대해서 양적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더 많으면 인정되고 인정되는 요소가 더 적으면 인정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노동 실질을 봐서 판단하라라는 게 노동법 그리고 이제 판례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박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박 씨가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또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달리 회사의 장비로 회사의 지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 역시 제작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랑 다이렉트 소통하진 않잖아요. 중간에 이제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관리자랑 주로 소통을 했는데 대표랑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업무 지시가 없어서 고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결과물을 던져주고 결과물에 대한 것만 돈을 받고 하잖아요. 저희는 약간 그 외에도 촬영하는 데 드는 돈이라든지 경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카메라 장비라든지 전부 다 이제 회사에서 다 빌려줬거든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노동부를 찾았던 박 씨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통지서를 받고 허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반반인데, 그래도 이제 결과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 그냥 허무한 느낌? 뭐 허무하고 이제 그냥 이런 거구나 뭐 이런 느낌, 뭐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방송국은 프리랜서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이나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방송사에서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그야말로 부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방송사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CJB 청주방송의 고 이지학 PD님 사건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오유원님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그야말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괴롭힘과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년간 일해온 방송사에서 해고된 이재학 PD는 사망 전 방송업계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방송 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방송업계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복직 후 다른 형태의 차별이 이어지거나 애초에 근로자인지 판단을 받기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청에 갔는데 당신은 방송 쪽에서 일하니까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아예 노동청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오신 방송 노동자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노동청이라는 곳 자체가 방송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한테는 이렇게 넘을 수 없는 벽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느 날 갑자기 재택을 하라는 지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카메라 같은 장비도 네 거를 쓰라고 갑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취재를 나가야 되는데 배차도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근로자성 자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야말로 괴롭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좀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얻는 이득은 있는 반면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위장이 점점,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지금 최근 통계로는 2023년 기준 862만 명에 달하는데, 이제 어겼을 때 그 페널티, 그리고 이제 어김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이 두 개를 교량하고 얼마나 내가 이 걸릴 확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이 위장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임금퇴직금은 방위사불벌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노동자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럼 처벌이 실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컨설팅해주는 법인들도 생겨나면서 위장을 뭔가 유도하고 결국 위장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노동부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외치는 프리랜서들. 그들의 요구는 특별한 복지도 고연봉도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완전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속돼 있고 일하고 퇴직 후에 약간 이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미래가 이제 걱정되니까 이쪽 일하시는 분들 정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네, 이어진 시간에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논란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프리랜서로 고용되는 직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고용 계약을 맺는 종사자는 방송업계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택배 기사는 물론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식당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인데요. 통상 프리랜서라 하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일을 하는데요. 방금 언급한 직군 대부분은 한 사업체에서 직원처럼 일정한 관리 감독 하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을 비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 국내 비임금 노동자는 86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사업체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면 임금도 그렇게 받을 것 같은데요. 비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던 외주 제작사 소속 PD 역시 11년간 한 제작사에서 일하면서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업장의 관리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모두 근로자로 보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 얘기만 주로 했지만 언론사에서도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편집 기자나 편집 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간지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다른데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서 일을 해주는 곳도 있고요. 주 3일 이상 자신의 지정석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곳에서도 편집 기자분이 10년간 일을 했음에도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인정돼 일정 부분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더 놀랐던 것은 그분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퇴사하시기 전까지도 전혀 몰랐고요. 그만큼 다른 직원들과 근무 환경에서도 차이가 없었기도 했는데요. 현재 근로자성 인정을 두고 다투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사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례에 비춰봐도 프리랜서라고 해서 퇴직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 감독 하에 업무를 진행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 종속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명확하게 종속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퇴직금을 받고 누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리포트에서 나왔던 전 외주 제작사 소속 PD 역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그 계약서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내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이렇게 판결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더니 2020년도에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자 이제 계약서를 다 쓰게끔 만들었는데 이제 그 쓴 계약서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게 것로 더 많이 판명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례를 많이 보니까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쓴 분들은 더 상관없이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 저희는 보호받고자 했던 그 법으로 인해서 더 역설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 됐어요. 네, 지금 인터뷰에서 나온 2020년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저도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0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고요. 다음 해인 2021년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방금 사례의 당사자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의 경우 이전에는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히려 이 계약서가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판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노동계에서는 프리랜서 직군 중 무임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재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역시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진 위원장은 계약서의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런 위장계약서를 쓰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만들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업도 다양해지면서 고용 형태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법의 적용과 해석 또한 시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 공약도 관심입니다. 대선 공약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 청사진을 담고 있죠.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약속. 오늘 뉴스픽에서는 석대성 기자와 여야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고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대선 후보들이 전국적인 선거운동으로 분주함에도 틈틈이 공약을 내놓고 있죠. 네, 그 정권 유지와 교체 사이에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말의 홍수 속에선 실질적인 차이를 가려낼 눈이 필요하겠죠.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민주당은 진짜 대한민국이고요. 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을 보면 모두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 추구 방향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김 후보는 자유주도 기업 성장을, 이 후보는 미래산업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기존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 후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먹거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에너지, 청년, 인프라, 중산층, 육아 등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후보는 계엄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외교 안보, 수도 이전, 권리 보장 등 행정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에서는 정당별 공약을 경제, 민생, 청년, 육아, 노인, 또 부동산, 국제, 정치, 사법 등 5개로 나눠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경제, 민생 부문 주요 공약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김 후보는 이제 규제 완화와 그리고 세제 정비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최전방에 세우고 있고요. 이를 위해 규제 혁신처 신설과 자유규제 혁신기본법 제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신산업 육성에 이어 3호 공약으로 내걸면서 2030 민심 확보에도 나섰는데요. 대기업에는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AI 청년 스타트업 단지 조성 등으로 창업도 적극 밀어주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형 성장 전략,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기치로 들고 나온 이 후보는 신산업과 한국문화산업을 키우는 것 외에는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은 탕감해주겠다는 약속으로 560만 자영업자 표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상처를 다시 한번 대권 가도에 이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노동시간 관련 공약인데요.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이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후보 공약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보수권 비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호텔 예약금을 취소를 해도 인근 소상공인에게 예약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풍자한 호텔 경제학 등이 TV 토론에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돈이 무한 동력이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가짜 경제관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 세대와 노후 보장 공약으로는 어떤 게 눈에 띕니까? 먼저 김 후보의 333 공약인데요. 결혼하고 3년, 첫 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한 청년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 접근과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공제 한도 상향, 치매, 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제,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을 공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동산 공약 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에선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던 파격적인 숫자 경쟁도 이번에는 좀 눈에 덜 띄는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주자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의견이 없는데요. 구체적 접근 방법에서는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위한 지원책 수급 대상에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을 공약에 담고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다 풍선 효과만 유발했죠.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인 만큼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자는 반면 교사라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 간 공약 차이는 시장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구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감한 이슈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역시 과거 민주당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와 국토부유세 신설 등을 내세웠던 지난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다소 물러섰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릿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와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특정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째로 풀어준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교 안보 공약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국민의힘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화이트 해커 양성, 무엇보다 간첩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을 내걸며 국토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실용주의와 자유산이즘을 주창한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대북 관계도 역시 우호적으로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눈에 띈 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 사법 공약 살펴보죠. 일단 이번 대선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었죠. 두 후보 모두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언제고 다시 할 수 있는 중임제를, 그리고 이 후보는 임기를 연달아서만 할 수 있는 연임제를 제시를 했고요. 김 후보는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혜택 축소를, 이 후보는 계엄의 조건 보장 등 국회의 역할 확대를 중점에 뒀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또 사법 공약인데요.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폐지를 공약했고요. 수사권은 검찰, 경찰에 다시 이관하는 것을, 그리고 이 후보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그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김 후보는 감사원, 감사관을 전 부처와 17개 시도에 파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허용하는 반면 이 후보는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가인권위원회 활성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보수권과 그리고 대선 후보를 잃을 뻔한 진보권이 복수심을 고스란히 반영한 듯합니다. 아무쪼록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사기관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인물선거, 또 공약의 구체성,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아닌 실행력, 또 진영이 아닌 미래, 갈등을 넘는 통합의 상상력이 담긴 공약이 무엇인지 이제 유권자의 눈으로 판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디스커버리란 재판 전 당사자들이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가리키는데요. 최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대표 변호사를 만나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입니다. 네, 저희 한누리는 2000년에 설립돼서 한 25년 됐고요. 그동안 주로 투자자들하고 소비자들 집단 피해에 대한 구제를 이제 담당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먼저 디스커버리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디스커버리 제도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변론 이제 소송이 제기된 다음 변론 시기까지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증거가 다 집중적으로 현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사가 관여하기도 전에 당사자들의 협조하에 문서,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그 증인들에 대한 예비 신문도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재판은 뭐냐면 진실이 이기보다는 증거를 가진 쪽에 이기는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사실 내가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재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증거가 나오지 않고 현출되지 않고 증인 신문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에 의한 재판보다는 법관의 이제 그 소신, 선입견에 의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주관적인 어떤 신념에 따른 재판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이 이제 결여되는데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증거가 충분히 현출되기 때문에 이제 증거에 의한 재판 또 진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루어진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변호사가 아무리 이렇게 변론을 잘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인의 증언 한마디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선 재판의 공정성 또 판결의 적정성이 증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변론 전에 이미 이제 증거가 충분히 현출이 되면은 어느 정도 서로 알게 돼요. 아, 이거는 결국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중간에 화해로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속한 그리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현출 과정에서 법원이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일반 의뢰인,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의 주도권이 법원에서 사실은 변호사들한테 옮겨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까지 가잖아요. 근데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이 재판부의 관여가 거의 없이 당사자들끼리 이제 서로 증거를 교환하고 또 예비 신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친 다음에 이제 디스커버리의 일환으로 그 증언 녹취라고 하는 디포지션이라는 걸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판사가 없어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 변호사랑 우리 변호사랑 또 이제 증인이랑 속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7시간까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에 신문사항 제시 없이.
7시간 하니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디포지션을 하게 되면 진상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변호사들 이제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 이점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화해로 끝나기 때문에 항소나 이런 판결까지도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변호사들은 이제 그런 진실 규명에 뭔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사법 자원은 상당히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미나는 이제 상법 개정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상법 개정은 이제 최근 뭐 아시겠지만 이사의 그 충실 의무를 확대하자. 이사가 종전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었는데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도 이제 명확히 하자라는 것이 이제 상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계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배임죄를 없애야 되겠다. 그럼 배임죄를 없애려면 형사 책임을 이제 면하게 해준다는 건데 그러려면 민사 책임이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분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현재는 또 기업 측이 다 증거를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같은 걸 좀 해봤습니다만은 증거가 안 나와요. 예, 그 회사 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사의 민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통한 민사 책임의 실질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또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하셨는데요. 관련해서 2017년에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례를 들어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네. 2017년 말에 그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의 그 운영체계 iOS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뭐냐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기기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좀 덜 닳게 하는 건데 그걸 미리 고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이 아이폰이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바꿀 필요가 없고 배터리만 좀 교체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사실은 디스커버리가 진행이 되면서 애플 측에서 뭐 750만 장 이상의 그 문서를 제출하고 또 모든 그 관련된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전 신문, 이제 증인 신문 비슷한 거, 그 디포지션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다 진행을 해서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결국은 재판에 가지 않고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5억 달러 배상 합의를 하고 그래서 한 300만 명 이상에게 1인당 한 65달러에서 90달러씩 배상을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똑같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소송이 없으니까 공동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송조차도 문서 제출 명령을 하고 했는데도 제출 안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그 제재가 별로 그 실효성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1심 막판에 애플 측에서는 이 업데이트를 그 소비자들이 과연 언제 했냐 이걸 입증을 해라. 왜냐하면 애플이 이 문제점을 그 밝힌 이후에 업데이트를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우리한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근데 못하니까 이제 그 1심에서는 그런 점들도 이제 감안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오히려 애플 측이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애플 측의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우리한테 입증하라고 한 거예요. 2심에서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에서 밝혀라, 애플 측에. 그랬더니 그제야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제 내려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배상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정부가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네.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고려하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소송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배심은 민사사건 배심제도도 아니고 또 문화적인 그런 것도 다르고 변호사 업계 그 시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디스커버리에 관한 조항들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 이건 안 됩니다. 네. 한국의 디스커버리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미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그 이상을 담은 제도들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사실심에 충실화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각하제도도 도입되고 변론 준비 절차도 도입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디스커버리 제도랑 비슷합니다. 다 이게 그 추구하는 바가. 다만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강제력이 없어요. 네. 문서목록제출명령제도를 도입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목록을 다 제출하라는 겁니다. 제출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을 해도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제재까지 받습니다. 사법 모독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출 안 해도 거의 솔직히 말해서 소송 실제로 과제하시는 변호사님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를 이렇게 충분히 디스커버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영업비밀 유출이나 남용 강요상 등 디스커버리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다가 이제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도 발달되고 인터넷도 발달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특히 대형 소송, 기업이 관련된 대형 소송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고 그런 좀 부작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의 민사소송법 제도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국에서 보는 그러한 어떤 부작용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그 빈익 특권 도입한다든지 그런 보완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아직 부작용을 우려하기는 좀 이르다. 정말 지금은 너무 정말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재판, 이 문제가 급선무다,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법안이 그 작년 이제 지난 국회 때도 여러 건의 그 법안들이 나왔지만 이제 재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이, 기업 측이 이제 소송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제출돼야 된다, 이게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더라고요. 전에 LG 이제
랑 SK 간에 그 배터리 관련된 그런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허 분쟁.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소송을 하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한 이유가 미국에 가야지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이거는 대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기업들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 소송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근로자들 소송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에 근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그 기록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근로수당을 청구했는데 기업에서는 회사는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입증이 안 되니까 시간에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 책임은 근로자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데 당연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 것이 제대로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이 증거 편제와 그거에 따른 그 증거 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지금 민사소송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도입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지금 동감하고 있고 대법원도 그 다음에 지금 변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제 정부 때는 반드시 이게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반그룹과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호반과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지난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율을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도 반호반 동맹을 구축하며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다시 시작된 호반과 한진의 경영권 분쟁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최근 사건들을 언급하기 전에 지금의 과정이 오기까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이 호반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18%에 육박하는 한진칼의 지분이 뭐 예전부터 정말 투자 목적으로 한 주 한 주 쌓아온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구의 물량을 대량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좀 많이 앞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이 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이제 강성부 펀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나와의 싸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희 여사를 둘러싼 뭐 해프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이쪽 산업에 관여했었던 그러니까 첫째 딸이죠. 맏딸인 조연아 이 부사장에게 뭔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경영의 세습은 조원태 회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둘 간의 갈등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갈등이 시작되다가 여기에 이제 이 분쟁이 크게 붙기 시작하면서 제3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조원태 회장 중심으로는 한진가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한진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조연아 부사장은 그 당시에 이제 주주 제안을 들고 나오면서 주주행동주의를 외쳤던 KCGI 펀드, 강성부 펀드와 손을 잡고 그에 이제 반도건설이 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제 3자 동맹,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 간의 이제 지분 경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때 지분의 어떤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지분의 매입 강도가 3자 연합이 높아서 3자 연합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교체하면 3자 동맹으로 승기가 넘어가는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업은행이 끼어들어서 정부가 10%의 지분을 제3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고 이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싸움은 끝이 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호반그룹의 지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끼어들었느냐? 그러면 3자 동맹이 갖고 있는 지분은 결국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투자에 가치가 없는 그런 주식들 혹은 조현아 부사장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분들을 다 팔아야 되는데 이 지분을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건설과 조현아 부사장은 각자 매각을 했고, 그러면 가장 지분을 많이 들고 있던 이 KCGI 강성부 펀드의 지분을 누가 가져갔느냐? 바로 이 호반그룹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호반그룹도 코로나로 위기를 맞았을 때 일부 지분을 팔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또 재매입함으로써 그때 가지고 있던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특별하게 무슨 액션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은 조금 많긴 하지만 지금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5% 좀 넘는 수준이어서 개인 주주로서 많은 지분이긴 하지만 특별한 이슈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큰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분을 늘리게 되니까 이거 뭔가 또 분쟁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번 호반의 한진칼 지분 추가 인수로 조원태 회장과의 지분 차이를 좁혔습니다. 근데 이제 한진도 반격에 나섰죠. 지난 16일 한진칼이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한 건데요. 이를 두고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면 기금이 소유 주식으로 전환돼 의결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조원태 회장이 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이제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들은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산 것이잖아요. 본인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경영권 문제만 일어나면 이 자사주가 자기 재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 사회가 다 회장 편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거죠. 그 다음에 이 44만 주 실제로 전혀 의미 있는 지분율도 아닙니다. 이거 넘어간다고 해서 물론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넘어간다고 해서 과연 돈이 없는 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지금 호반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둘의 싸움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돈이 없다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일 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슈로 인해서 저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된다는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초를 오히려 조은태 회장이 제공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외에도 한진은 이제 호반에 맞서서 LS와 함께 반호반 동맹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진칼이 사내복지기금의 자사주 출연을 발표한 다음 날 LS가 채무 상환을 위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LS는 이 자금을 2022년 산업은행에서 빌린 자금 일부를 갚겠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단순히 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S그룹도 탄탄한 그룹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여기저기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호반그룹과 LS그룹도 이 이슈에서 다룰 건 아닙니다만 분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죠. 대한전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반건설이 지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법적 분쟁은 LS 전선 쪽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 과정에서 호반그룹이 LS그룹도 사고 있다는 게 밝혀졌단 말이죠. 물론 LS그룹의 지분율은 앞서 언급드린 한진칼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 경영권 침탈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보기에는 어렵지만 법적 분쟁 과정과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호반과 LS그룹의 고리가 풀리면 아마도 이것도 바로 풀릴 거라고 봐서 그렇게 강한 고리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조원태 회장이 이번 분쟁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에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이제 델타항공과 산업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산업은행이 경영권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결정을 과연 내리겠느냐 이렇게 반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산업은행은 어차피 정부의 뜻에 따라가는 국책은행일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국책은행의 입장에서 아마 다음 정부 때는 여러모로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을 하기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모두 추가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데는 한계에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에 투자된 것들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도 있고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쪽이 나은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한진칼과 조은태 회장이 그렇게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뒤흔든다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정부의 의도가 다소 방만해진 항공산업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데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산업은행은 몸을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난번 분쟁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줘서 지금 승부를 결정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산업은행은 난 모르겠고 뒤로 빠지겠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정말 진검승부를 했을 때 조은태 회장과 한진칼이 승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산업 전체를 개편하고 싶은데 대한항공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버는 돈은 아시아나를 흡수하는데도 벅차면, 그러면 추가적인 LCC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산업 전체 개편에 있어서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또 추가적으로 사는이 돈을 넣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돈이 있는 주체가 항공산업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질문해 주신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없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이슈지, 최근에 약간 뉴스에서 보면은 대한항공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능성 낮다, 뭐 이런 뭐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언급해 주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시간 순으로 이제 분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호반이 3년 전에도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지금 1년 반 만에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엔 유의미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호반그룹의 주력 산업은 주택건설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광주 지역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광주 지역에서는 확고한 건설업체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동탄, 광교 등 신교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자신들의 돈을 최대한 아끼는 전략, 90% 분양을 해야 다음 분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데 있어서도 현금만 쓰는 전략 등 굉장히 이제 가치 방어적인 전략을 쓰면서도 또 하나 적극적인 방법을 썼던 게 시공사만 한 게 아니라 시행사까지 거듭하면서 마진율을 올리는 전략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는 하지 않고 마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어느새 직원 5명으로 출발했던 회사가 국내 도급순위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제 고리는 강남의 재건축 진출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혀 뚫리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뭐 서울신문도 뭐 동원하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 10%의 지분도 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건설만 하고 있는 호반건설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가장 경영권에 근접해 있는 것은 한진칼 지분이라고 봐야 될 거고, 실제로 대주주 지분과 별로 차이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공교롭게도 호반건설의 지역 기반이 되는 정당이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까지 결부가 되면서 호반건설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M&A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델타도 조은태 회장의 편은 아닙니다. 지금 얼라이언스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동안 싸울 때는 조은태 회장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뒤이어서 들어오는 어떤 플레이어가
더 편의를 봐주겠다. 아니면 더 얼라이언스를 뭐 강하게 추진하겠다. 아니면 그 지분을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면 델타 입장에서 굳이 안 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델타도 제가 보기엔 조원태 회장의 편이라는 건 억측에 가깝기 때문에 산은과 델타는 제가 보기엔 한 51대 49 정도로 조원태 회장의 편인 것이지 뭐 6대 4, 7대 3 이 정도의 비율로 조원태 회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뒷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호반 그룹이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력 산업의 둔화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흐름을 하나는 대한전선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항공산업 등 새로운 신산업, 신수종 산업의 진출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에 지난주 중반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진칼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호방건설 공시가 나왔던 지난 12일에 비하면 여전히 급등한 수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전망해 주실까요? 네, 한진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나올 때 뭐 말 그대로 상한가를 다시 갈 수도 있고 다시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보기엔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리스크를 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한진칼이 본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을 인수하는 것보다 이미 지분을 들고 있는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한진칼은 레버리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뭐 한진칼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FSC에 하나로 합병되는 대한항공이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업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항공이 매력적이라서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도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산업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슈는 결국은 대한항공의 매력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진칼은 과거 KCGI 3자 동맹과의 어떤 분쟁 과정에서 주가의 급등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때처럼 지금 서로 경쟁해 가면서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원태 회장 쪽은 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룹 쪽, 호반 그룹 쪽도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부와 델타를 잘 설득하면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양쪽의 경쟁을 통해서 한진칼의 가격을 굳이 끌어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